요즘은 정말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니, 주식, 코인 투자니 등등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노동에서 얻는 돈이라는 게 참 값지고도 떳떳한 건데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 인원은 저 포함 4명인데 3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친구와는 유난히 결이 맞지 않았어요. 유명진이라는 이름이 친구인데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계획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저와 달리 명진이는 즉흥적이고 과감한 성격이었어요. 저와 다른 성격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와는 너무 달라 잘 안 맞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데 따로 만나거나 하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연락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그런 성격은 나름 존중을 했습니다. 저와는 좀 상반되는 성격이긴 하지만 또 그런 게 재밌고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친구와 달리 저는 매사 좀 조심스러운 면이 많고 소심하기도 해서요. 어쨌든 이 나이까지 우정이 잘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아이를 임신 중이었죠. 저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할 정도로 좀 소박한 사람인데요. 명진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내 새끼가 고작 그런 게 최종 목표식이나 되냐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랬습니다. 야, 네가 뭘 모른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쉬운 게 아니냐? 나는 지금도 결혼하자고 하면 할 여자애들이 한 트럭이다. 내가 안 하는 거야. 구속되고 속박되기 싫어서.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지. 나처럼. 아이고, 하긴. 재수 씨도 너랑 비슷한 것 같더라. 나랑 비슷한 게 뭔데? 뭐, 알뜰하고 약간 중학교 도덕 선생님 같은 스타일? 너랑은 잘 어울려. 물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알지? 나는 화끈하고 잘 꾸미는 스타일 좋아하는 거. 어리면 더 좋고. 명진이의 말대로 친구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잘 만났어요. 화려하게 생기고 잘 꾸미는, 그리고 나이가 많이 어린 여자를요. 성격이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면이 있어서 나름 여자들에게 인기는 많은 친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또 서로 다른 걸 잘 알기에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지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돈에 관해서는 오히려 조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친구는 야, 근서가 인생은 한 방이다. 너처럼 그렇게 좀좀따리로 월급 모아서 어떻게 좋은 차 사고 집 사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 너무 인생 한 방 한 방 거리지 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투자하는 거 좋지. 근데 너처럼 그렇게 앞뒤 안 보고 위험하게 투자하면 안 돼, 임마. 아, 또 새님 같은 소리 하네. 어련히 알아서 한다, 임마. 네가 은행 다니는 거지 증권사 다니는 거냐? 주식에 관해서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니까 신경 끄셔. 친구는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는 큰 소리 친 만큼 주식으로 돈을 꽤 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쪽으로 감이 좋은지 꽤 많은 수익을 냈더라고요. 친구 말론 여태껏 모아놓은 돈을 한 곳에 다 투자했다는데 그 주식이 제대로 상승세를 친 겁니다.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친구의 콧대는 완전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친구는 바로 그 길로 차를 바꿨습니다. 아주 삐까뻔쩍한 외제차로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타고 왔더라고요. 야, 어떠냐? 차 장난 아니다. 나랑 딱 클래스가 맞지? 너네 타. 이 형님이 제대로 드라이브 좀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친구차 시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이대로 클럽이라 가자.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죠.
임마, 이 중에 너 빼고 다 유부남이야. 단체로 이혼당할 일 있냐? 그리고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클럽 이런 데선 받아주지도 않아. 그 말에 명진이는 발끈하더라고요. 야, 너네들이나 아저씨지. 나는 아니거든. 나 이 차 끌고 가면 지금도 20대 여자애들 바로 꼬실 수 있다. 아이고, 그러셔? 와, 못 믿냐? 너 딱 기다려. 조만간이야. 그나저나 유부남 새끼들하고 못 다니겠네. 재미가 없어 하여튼. 그럼 너도 결혼해. 미쳤냐? 결혼을 뭐하러 하냐? 나는 이렇게 인생 즐기고 살 거다. 인생 한 방이야. 봐봐. 주식 제대로 상승세 치고 이런 차 타잖아. 이제 시작이야. 유명진 인생 앞으로 제대로 고속도로 탄다. 명진이는 몹시 신이 나 보였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 신날 만도 하죠. 저도 명진이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아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명진이는 주식으로 제대로 돈 맛을 보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명진이를 말렸습니다. 얌마, 너 어쩌려고 그래? 아, 됐어.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쪽으로 갈 거야. 야,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고객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여기 못 다니겠다. TV 하나, 냉장고 하나 팔아볼 거라고 내가 왜 그렇게 굽신거려야 되냐? 야, 너 그러다가 주식 잘 안 되면. 나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괜찮아. 잘 안 되는 애들은 제대로 된 방법도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서 그런 거고 나는 연구하고 제대로 투자하잖아. 걱정 마라. 어휴. 친구들과 저는 명진이를 뜯어 말렸지만 기어코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주식 연구를 할 거라며 모니터도 듀얼 모니터로 들여놨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친구가 투자한 몇몇 회사들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친구도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친구는 점점 기세등등했습니다. 기세등등하고 잘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잘 될수록 저나 친구들을 슬슬 개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다 같이 퇴근 후에 맥주를 마시기로 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골든벨을 울리더라고요. 매장에 있는 사람들 술값을 다 지가 내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매장에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야, 너 미쳤어? 돈이 얼만데? 아, 쪼잔한 새끼. 아, 사내 새끼가 이런 골든벨도 울려보고 하는 거다, 임마. 너는 평생 가도 이런 느낌 모르겠지? 알고 싶지도 않아. 너 어쩌려고 그래? 야, 다 감당이 되니까 하는 거야. 네가 낼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매장 안의 사람들은 명진이에게 잘 먹겠다고 고맙다며 막 하더라고요. 저나 친구들은 완전 벙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멀쩡히 잘 타고 다니던 차를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사질 않나. 갑자기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그 여자친구한테 명품을 엄청 사주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며 겉멋이 잔뜩 든 사람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돈도 펑펑 쓰고 다니고요. 명진이는 약간 맛이 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명진아, 너 잘 쓰고 그러는 거 좋아. 근데 이렇게 물 쓰듯이 쓰다가 너 진짜 큰일 난다. 그래 임마. 너 돈 쓰는 거 보면 무슨 재벌인 줄 알겠어. 친구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명진이는 비웃더라고요. 아, 너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뭐? 부자하고 너네 같은 놈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돈이라는 건 들어오는 거거든. 너네처럼 1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인생들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알아? 명진이의 말에 저와 친구들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친구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잘 되니까 배 아프고 눈꼴 쉬는 거 아니고? 뭐? 맞잖아. 너네 솔직히 나 공부도 잘 못하고 빌빌거린다고 속으로 생각했지?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리둥절해하자 명진이는 술도 안 마셨는데 갑자기 폭주하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아?
예전부터 너네는 공부 잘하고 직장도 잘 얻었는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빌빌거려서 무시했잖아. 근데 공부 따박따박하고 좋은 대학 나온 너네보다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 눈꼴 시렵지? 배알 꼴리지? 저와 친구들은 명진이의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랐거든요. 친구 하나가 그런 명진이를 말렸죠. 너 왜 그래 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니네가 뭔데 매번 입을 대. 너네가 나를 밑으로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부모나 선생처럼 입을 대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냐. 야, 니네 걱정이나 해. 쥐꼬리만한 월급에 코딱지만한 승용차 끌면서 아등바등 사는 주제. 누가 누굴 걱정하냐? 저나 친구들이나 정말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지금 만나는 그 주식한다는 친구들, 그리고 네 여자친구, 다 너한테 괜한 바람만 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친구로서 우리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조심해. 웃기지 마. 너 내가 이쁘고 어린 여자친구 만나니까 부럽지? 와, 이 새끼 끝까지. 야, 됐다. 너 알아서 해라. 그래. 나 알아서 할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너네보다 훨씬 영양가 있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이야. 너네 만나서 시시껄렁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만나서 주식 정보 나누고 투자 얘기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도움된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우린 안 보면 되겠네. 하! 그러자 쪼잔뱅이 새끼들. 친구가 잘 되면 박수 쳐줄 생각은 않고 다 끼리끼리 같은 것들. 평생 그러고 살아라. 구질구질하게. 명지인은 그렇게 저희에게 욕을 하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저희는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끈끈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랍고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저희를 무슨 질투심이나 열등감 느끼는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저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더 이상 명진이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명진이가 먼저 단톡방도 나가고 연락을 싹 끊었어요. 다른 친구랑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진이의 행동과 말에 저도 질렸거든요. 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하나를 이렇게 잃는 건가 해서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이런저런 집에 일도 생겨서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친구들도 아예 안 보고 살았어요. 단톡방 이런 데도 참여를 잘 안 했고요. 한번 봐야지 싶으면서도 집에 아기도 있고 저도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친구들을 안 봤던 터라 조만간 한번 시간 내서 봐야겠다 생각하던 즈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명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얘가 1년 만에 왜 전화를 했나 싶어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진아. 잘 지냈냐? 오랜만이네? 명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더군요. 오랜만이다. 너는 잘 지냈어? 나야 여전히 좋지. 저기 오랜만에 너네 동네 왔는데 시간 되냐? 잠깐 나올 수 있어? 우리 동네에 왔다고? 지금? 어. 갑자기 저희 동네를 찾아왔더라고요. 옆에 있던 와이프도 친구가 여기까지 왔으면 나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 앞 맥주집으로 가니 명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맥주집 앞에 멋들어진 외제차도 주차해 놓고요. 명진이는 여전히 신수가 훤해 보이더라고요. 맞냐? 오랜만이다. 그러게. 애기 낳았지? 미안하다. 애기 낳았는데 연락도 안 해서. 이거. 그러면서 명진이는 애기 옷이라며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는 좀 뜻밖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오니 고맙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것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얘기 들었어, 경수한테. 딸 낳았다며?
맞아. 축하한다. 야, 너 딸 갖고 싶어 했잖아. 재수 씨 닮았으면 예쁘겠네.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조금 곤란하겠네. 저는 웃으며 명진이에게 물었죠.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뭐 여전히 좋아. 여전히 주식으로 돈은 잘 되고? 그렇지 뭐. 너 경수한테 들으니 요새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 안 한다며? 아휴, 너무 바쁘다. 애기 키우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애기 키우려면 앞으로 돈 많이 들겠네? 그렇지. 더 열심히 모아야지. 그래? 근데 그렇게 월급만 모아가지고 언제 모으겠냐? 어? 아니, 딴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너 생각나서 연락한 건데 네가 돈 열심히 모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도 너무 월급에만 그렇게 목매지 말고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때? 투자? 너처럼 주식? 그렇지. 내가 또 돈 잘 굴리는 거 알잖냐. 기억나지? 나 그때 대박 여러 번 친 거. 바로 차도 BMW로 바꾸고 나 믿고 투자하면 내가 제대로 네 돈 불려줄게. 니네 딸 인생에 아주 제대로 꽃길 깔아준다. 저는 그 순간 명진이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려고 1년 만에 찾아와서 날 불렀나 싶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갑자기 투자라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명지인은 제 눈치를 보며 횡설수설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나랑 얼마나 오랜 친구냐. 다 믿을만 하니까 내가 해준다는 거지. 나 아무나 안 끼워줘.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고급 정보를 몇 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 나 생각해줘서 고맙네. 그러면 그 종목 이름만 알려줘. 내가 개인적으로 해볼게. 제 말에 명지인은 손사래를 치더군요. 야, 또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너한테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의 정보가 단기 이슈거든. 매수랑 매도 시기가 완전 중요하다 이 말이지. 알려준다고 네가 함부로 투자하면 똥볼만 차는 거고 내가 정확한 시기에 정확히 투자하고 빼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나한테 돈을 좀 맡기면 내가 네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시드머니가 클수록 크게 터지는 거 알지? 너 돈 좀 모아둔 거 많지? 예전부터 너 돈 무지하게 아끼고 모아댔잖아. 저는 그 말을 하는 친구가 갑자기 정말 이상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명진이가 아니라 꼭 사기꾼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사기꾼처럼 말을 번드르르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착잡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허술한 거짓말에 누가 속을까요? 저는 암담한 기분으로 명진이를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명진이는 얼핏 보기엔 멀쩡하고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안에 입은 와이셔츠도 목 부분하고 소매 부분에 때가 타 있고 묘하게 얼굴도 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 하다가 그냥 적당히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명진아, 너 알잖아. 나 그런 거 안 하는 거. 게다가 나 모아둔 돈 다 묶여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해지하면 되지 임마. 은행에서 일하는 놈이. 너 이제 자식도 생겼잖아. 네 월급을 어떻게 네 딸 해달라는 거 다 해주냐? 나만 믿어 보라니까. 못 해주는 형편이면 못 해주는 거지 뭐. 남들 다 한다고 어떻게 다 해. 각자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는데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면 가랑이 찢어진다. 저는 명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명진이는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네 딸도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키우려고? 저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너 뭐라고 했냐? 아니,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너한테 좋은 정보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좋은 정보? 야, 말이 나왔으니 얘기하자. 내가 그게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주냐? 제 말에 명지도 발끈하더라고요. 너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내가 널 상대로 사기라도 친다 이거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하지. 왜 나한테까지 하라는 거야? 너나 많이 해. 아, 이 새끼가 끝까지. 친구니까 너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애 낳았다고 하니까 도움 되려고. 친구라는 새끼가 1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다가
다짜고짜 전화해서 투자하라는데 너 같으면 옳다쿠나 돈을 주겠어? 제 말에 명지인은 욕처럼 입을 실룩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됐다 이 새끼야. 너는 끝까지 쪼잔해가지고 너는 평생 가도 절대 큰 돈은 못 만질 거다. 큰 돈 못 만져도 된다. 나는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걸로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누구는 부끄럽게 사냐? 그건 본인이 잘 알겠지. 제 말에 명지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욕을 내뱉고는 가게를 떠났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갑자기 와서는 갑자기 떠난 친구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반가워서 나온 건데 기분만 잡쳤고요. 저한테는 덩그러니 그 친구가 주고 간 애기 선물만 남았습니다. 착잡한 기분으로 집으로 온 저는 심란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친구 딴에는 일부러 애기 선물까지 챙겨서 온 건데 내가 좋게 거절해도 되는 걸 너무 막말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볼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왜 갑자기 저한테 투자를 하라는 건지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거면 본인 혼자 많이 벌어서 오히려 친구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데 왜 갑자기 저더러 투자를 하라는 건지요. 명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친구들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명진이 얘기도 했죠. 명진이가 일주일 전에 연락 왔더라? 그런데 제 말에 다른 친구들도 놀라는 거예요. 어? 너도? 나돈데. 나도야. 나는 그때 처가댁 가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는데 나도 그때 회사 마감주라서 바빠서 다음에 보자고 했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다 연락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경수라는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도 친구들한테 다 돌아가면서 연락했나 보네. 너 만났어? 어, 뭐 돈 투자하라던가 그런 소리 안 해? 제 말에 경수도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더라고요. 투자가 아니고 좀 빌려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빌려줬어? 좀 빌려줬어. 워낙 사정이 안 좋아 보여서. 경수의 말에 저와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왜 빌려줘? 뭘 믿고? 실은 너넨 아니겠지만 나는 그래도 명진이랑 연락 한 번씩 했거든. 자식이 여전히 잘 나가더라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 여자친구랑도 여전히 잘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식은 주식이 완전 적성에 맞는구나 했지. 연락해봐도 잘 지낸다고. 어디 여행 갔다고도 잘 그러고. 그런데 나도 바쁘니까 따로 만나진 않았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고. 근데 지가 요새 여자친구랑 같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급한 돈이 좀 필요하다고. 지 돈은 다 주식으로 묶여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더라고. 빌려줬어? 안 빌려주려고 했지. 근데 지가 차고 다니는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준다는 거야. 나도 롤렉스는 없어도 시계 좋아하잖냐. 그거 진품 맞거든. 보증서도 있다고 하고 또 자식이 워낙 급해 보이니까 시계 받고 돈 빌려줬지. 정 안 되면 시계 팔면 되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죠. 경수야, 너 지금 명진이한테 전화해봐. 왜? 빨리 임마. 그리고 너 그 롤렉스 시계도 진짜 맞는지 확인해보고. 진짜 맞아 임마. 네가 어떻게 알아. 빨리 명진이한테 전화해. 제 말에 경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안 받네? 나보고는 투자하라고 했어. 지가 넣는 주식에. 너한테는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는 주식 투자에 같이 넣자고 하고. 이게 뭐냐?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친구네 동네까지 찾아가서. 제 말에 경수도 다른 친구들도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럼 명진이가 뭐 사기라도 친다는 거야? 나야 모르지. 근데 상황이 이상하잖아. 경수는 심각한 얼굴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경수는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명진이 그 자식 진짜 친구들 상대로 사기라도 친 거냐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말대로 그 시계 진품 감정 받았는데 아니라고 했대요. 특 A급 제품이라 구별이 어렵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절대 진품은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짝퉁이 아무리 비싸봤자 결국 짝퉁인데 그런 가짜 물건을 어디다 씁니까? 경수는 기막혀 하고 그 후에 명진이 이 자식 잡을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명진이가 왜 친구들한테 이런 건지 기가 막혔어요. 한동안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경수에게서 명진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수가 알아보니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별로 친하지 않은 동창 친구들에게도 연락했고 전 직장 동료들한테까지도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경수 포함 피해자도 몇 명 되고 경수가 그나마 액수가 제일 작은 편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 금액은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명진이가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믿고 빌려주거나 투자한 친구들이 꽤나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명진이는 형사소송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사 중에 알고 보니 진작에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랑 한창 만났을 때 대박났던 그 주식을 끝으로 그 후부터는 완전 내리막길을 탔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주식이 도박도 아니고 대출받고 빚내서까지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 방을 위해서요. 그러다가 그나마 모아둔 돈도 다 털렸는데 한 방만 있으면 된다면서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도 했다더군요. 경수가 본 그 골프 치러 다니는 사진이나 여행 다니는 사진 모두 빚으로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금융까지 손을 뻗쳤고 감당이 안 된 명지인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사기를 치고 나른 모양이었어요. 주변인의 말로는 동남아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다는데 정말 밀항이라도 한 건지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내 친구가 사기꾼이 돼서 친구들 등쳐먹고 경찰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니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명진이의 이야기가 맞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 TV에서나 봤지 제 주변에 그것도 오래 알았던 친한 친구가 이랬다니요. 경수는 그런 놈을 친구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 당한 게 너무 괘씸하다고 울분에 차 있더라고요. 경수 딸에는 오랜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 건데 가짜 시계까지 줘가며 그렇게 사기를 치다니요. 저는 저희 동네까지 저를 찾아왔던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씩 떠올립니다. 비싼 옷에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왔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던 친구의 모습. 저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왔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데 한편으론 그래도 친구라고 그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준 아기 옷은 차마 못 입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장롱 한켠에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더 자라서 그 옷은 더 이상 입을 수도 없지만요. 저희 딸의 옷을 사던 친구의 신경은 어땠을지 때로는 궁금합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온 건지 아니면 저한테도 사기칠 생각만 가득했던 건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와는 180도 다른 그 친구의 행동이나 언행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지만 나쁜 친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해 못할 짓을 저지르고 잠적을 해버렸네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자수해서 죗값 받고 떳떳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는 것도 제발 깨달았으면 합니다. 한 방이 터져서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지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 땀 한 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떳떳한 삶이라는 걸 그 친구도 부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제 미소 뒤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깊고 시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기억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모래식당을 운영해 오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학교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부모님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야자 수업까지 마치고 늦은 시간에 들르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죠.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분은 저를 쳐다봤고 저는 속으로 누구시지 생각하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그러자 그분은 희미한 미소와 함께 선혜구나. 아유, 다 컸다. 아가씨가 다 됐네. 너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아줌마 기억 안 나지? 저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저희 엄마가 친구분이라고 하시면서 영옥 아줌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성함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씩 영옥 아줌마라고 고향 친구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통 못 본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이구나 싶었죠.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고 심각한 대화 중이신 것 같아서 그냥 구석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랑 그 아줌마도 대화가 다 끝난 것 같았고 그 아줌마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겠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종종 보자고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사드리며 보니까 아줌마 눈에 눈물 자국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아빠랑 집에 가면서 들어보니 영옥 아줌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아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속상하네. 그러게 말이야.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옥 아줌마는 꽤 잘 사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자주 여기에 놀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사는 게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사셨다는데 얼마 전 영옥 아줌마가 연락이 왔대요.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일자리도 없고 막막하다고 그러시면서요. 그러면서 너네 횟집에서 좀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신 거였죠. 영옥 아줌마의 남편은 원래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도박에 빠져서 사업이 망했답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이혼했고 결국 도망치듯 아들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라고 했죠. 재산 다 날리고 빚만 남아서 분할할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영옥 아줌마에게는 저랑 동갑인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기댈 곳 하나 없던 아줌마는 엄마에게 사정했고 저희 엄마는 오랜 친구의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 못하고 영옥 아줌마를 고용하신 거죠. 사실 딱히 직원은 필요 없는데도요. 그렇게 아줌마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가게로 들렀기 때문에 아줌마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아들인 용준이도 알게 되었죠. 저랑 동갑이었던 용준이는 얼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이였습니다. 키는 컸지만 항상 구부정한 어깨,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못하고 푹 숙인 고개. 동갑이라 친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어두워 보이고 낯도 많이 가리는 통에 인사 정도만 하고 얘기도 몇 마디 못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1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재혼을 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게를 떠나게 되셨죠. 그렇게 아주머니와 용준이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 속에서 몇 년이 흘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호텔리어의 꿈을 키우기 위해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도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최용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근처에서 누군가 저에게 아는 체를 했고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 용준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그늘졌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거든요. 먼저 다가와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네는데 외모는 그때와 비슷했지만 성격은 꽤 많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용준이와 저는 우연하게도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선혜야, 진짜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지. 오랜만이다. 그렇게 갑자기 만난 저희는 마침 공강 시간이 비어서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학 생활은 어떤지도요. 그리고 제가 아줌마의 안부를 묻자 용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혼했던 아저씨와도 결국 잘 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지금은 엄마와 자기가 단둘이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준이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엄마 생각하면 안쓰러우면서도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 그의 씁쓸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가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의 재회 이후 저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모습과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성실함,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문득문득 비치는 외로움이 제 마음을 두드렸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서로 가까워졌고 저희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줌마도 다시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도 저를 몹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재혼하면서 저희 엄마랑도 연락을 끊으신 듯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용준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대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사 정도만 어색하게 주고받고 몇 마디 대화도 안 나눠봤는데 저를 꽤나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처럼 야무지고 착한 애가 용준이 여자친구 하면 좋겠다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싫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준이와 제 마음에는 이미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친구로 지내던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난한 형편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저는 열심히 사는 용준이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더 갔죠. 시간은 또다시 흘러 저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번듯한 호텔에 취업했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죠. 졸업 후 용준이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데이트 비용도 제가 내고 용준이에게 선물도 많이 사줬습니다. 값비싼 영양제, 필요하다는 문제집과 책들도 제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용준이는 그때마다 자기가 얼른 합격해서 이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역시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네 덕분에 용준이가 저렇게 힘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서 용준이가 합격만 하면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거면 바랄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용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힘들거나 아깝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그리고 3년, 용준이는 연이어 합격을 하지 못했고 나이는 어느새 30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술도 많이 마시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공무원의 꿈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공무원은 그만두고 취업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경력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점점 하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 30명 남짓한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을 하게 되었죠. 용준이가 합격 및 출근 전화를 받았던 날 기쁨보다 허탈함이 더 큰 듯한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잘 됐네. 나한테는 여기가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겨우 이런 데 들어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헤맸나 싶기도 하네. 저는 어두운 표정의 용준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용준아. 시작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내가 옆에서 도울게. 그렇게 용준이는 그 회사를 열심히 다녔고 1년 뒤 제게 청혼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희의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용준이도 취업했고 서로 나이도 찼으니 미룰 게 없다고 하시면서요. 반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주변 지인들은 저를 좀 말렸습니다. 오래 만난 건 알지만 남자 쪽 조건이 너무 별로인데 그런 결혼을 해도 괜찮겠느냐는 거였죠. 홀어머니의 좋지 않은 형편, 월급도 작고 비전도 크게 보이지 않는 회사를 다니는 남편감까지.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결혼을 하면 제가 고생할 거란 걸 아셨기에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따랐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단단해진 우리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최용준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시간을 믿었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의 빠듯한 도움과 저희가 모은 약간의 돈을 합쳐 시댁 근처에 낡고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용준이와 저의 사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의 남편은 회사가 주먹구구식이고 체계가 없다며 회사 욕을 잘했는데 특히 팀장 욕을 많이 했어요. 팀장은 여자인데 일도 잘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도 아랫사람들 부려먹고 쥐어짜낸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팀장 자리에 앉느냐. 팀장도 연차가 차고 웬만큼 일을 잘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 그런 게 어딨어. 사장 친족하래. 팀장이? 그래서 그냥 앉힌 거래. 일 진짜 못하고 회사에 뭐하러 나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직원들은 엄청 잡아대.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능력은 거의 없는데 가족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였죠. 남편은 그 팀장 욕을 특히 많이 하면서 이 회사 때려치고 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팀장 욕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그 팀장 괜찮느냐 하면 뭐 그냥저냥 다닐만 하다라고 하고 말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 괜찮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각자의 일로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과 팀 회식이라는 핑계는 점점 더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으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거든요. 게다가 가끔은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옷에서는 제가 쓰지 않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는 최용준이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너무 맹목적이고 한심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10년 넘게 쌓아온 남편과 저의 믿음은 저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어리석은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회식을 갔다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때까지 차가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저희 빌라 앞에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이 열리고 제 남편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술에 상당히 취했는지 비틀거렸고 저는 그 모습에 황급히 내려갔어요. 저 사람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저렇게 마셨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1층으로 도착하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1층 공동 현관문이 유리문인데 그 앞에서 가만히 있었죠. 어떤 여자가 따라 내려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은 술에 취했는지 그 여자를 안으려고 했고 그 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뭐라고 하더니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곧장 올라오지 않고 1층 길가턱에 잠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 지켜보는데 이게 다 뭔가 싶은 겁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그 여자는 일반적인 회사 동료 사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직감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나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한 채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나갔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꾸벅꾸벅 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부축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진 남편을 보며 폰을 꺼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그 여자가 바로 김 팀장이더라고요. 저는 막연히 남편의 얘기를 들을 땐 김 팀장이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는 김 팀장 욕을 퍼부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김 팀장과 남편은 내연의 관계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안팎에서 만남을 가져왔던 것 같고 심지어 그 김 팀장이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이번 달 생리를 안 한다, 걱정이 된다, 약국 가서 테스트기를 사오라 등등의 말도 있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려오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과 회사 일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만남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 날까지 거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날의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며 일어났다가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하더라고요. 뭐야? 언제 일어났어? 저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일찍 일어난 거야? 아니면 안 잔 거야? 어젯밤 일 기억 안 나? 어제? 어제 회식 있었고 술을 좀 많이 먹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기억나? 택시 타고 왔던가? 아니면 누가 좀 태워줬나? 그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데려다 줬어.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태연하게 잡아떼더라고요. 아, 그래? 혹시 인사했어? 아니, 팀장님이 태워다 주셨구나. 하면서 제 눈을 피하더니 물을 마시더라고요. 너 김 팀장하고 자는 사이지? 제 말에 남편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나 다 알아. 김 팀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은 제 말에 엄청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울고불고 남편을 때리고 욕하고 따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심정은 차분하고도 참담해졌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조용히 폰과 지갑을 챙기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마치 도망치듯이요. 남편은 그 후 며칠간 제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숨은 거였죠. 그러다가 4일째 되던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다는 말이 이혼해달라는 거더라고요. 미안하다도 아니고 잘못했다도 아니고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 꼭지가 돌아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소파 위에 있던 쿠션으로 남편을 막 때렸던 것 같아요. 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 게 맞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미안하게 됐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김 팀장님이 임신한 것 같아. 선혜 너한테는 참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의 뺨을 내리쳤고 그는 저를 밀치고는 노려보더니 또다시 집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다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그토록 저를 좋아했던 만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치고 남편을 데려다가 꾸중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다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쩌겠냐면서 그냥 저보고 이혼 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어머님까지 이럴 수 있느냐 했는데 용준이가 나한테 얘기했어. 그 팀장이라는 여자가 그 회사 사장 친족하라고 하더라. 게다가 그 부모님도 무슨 건물 여러 개 들고 있고 돈을 긁어 모은다 그러고 그런 여자가 우리 용준이 좋다고 저러는데 솔직한 말로 나도 혹했어. 근데 너와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너 알기 전에 끝내라고 했지. 아휴 근데 애까지 가졌네 어쩌네 한다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싶은 거야.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만 용준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니. 어찌 보면 용준이한테 이게 기회가 아닌가 싶고 너 용준이 많이 좋아하잖아. 용준이가 잘 살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는 것도 용준이를 위한 게 아니겠니? 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제가 최용준을 많이 사랑했기에 남들 다 말리는 결혼도 한 거고 최용준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도 다 한 건 맞습니다. 남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최용준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최용준이 돈 많은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도 이해하고 놓아주라는 말씀인가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어머님이 나를 완전 호구 멍청이로 여겼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본인 아들에게 저 정도면 감지덕지라 생각하고 잘해줬던 건데 저보다 더 돈 많고 잘난 여자가 나타나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버리는 겁니다. 최용준도 어머님도 제가 여태까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어머님은 제 뒤통수에 대고 애 없을 때 그냥 이혼하라면서 남자 마음 떠나면 다 필요 없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서 뭐 하겠느냐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참담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배신을 당한 기분은 이런 거구나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후 남편 폰에서 알아낸 김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나 최용준 아내예요. 최용준 아내? 그런데요? 그런데요 라고 되묻는 그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지 않나요? 제 말에 그 여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회사로 찾아갈까요? 아니요. 그러진 말고 따로 만나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약속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 손에는 상간 위자료 소송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 차에서 술 취한 남편과 함께 내리던 여자더라고요. 최용준 씨 아내분? 네. 그 여자는 앞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 보이면서도 귀찮아 보이는 표정도 역력하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저는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상간 위자료 소송 소장이에요. 네? 제 말에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소장이요? 네, 저희 남편하고 바람 피셨잖아요. 아니,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심각한 사이는 아니고 하면서 꽤나 당황하더라고요. 임신까지 했다면서 무슨 심각한 사이가 아닌가요? 최용준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서 외도 저지르고 아이까지 가진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 여자는 처음에 당당하게 들어왔을 때와 달리 허둥지둥거리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기 미안해요. 최용준 씨랑은 실수였어요. 다신 안 만날 거고. 이미 늦었어요. 저 최용준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쪽하고 최용준한테 소송도 걸 거고요. 위자료 내놓고 최용준 얼마든지 가지세요. 보내줄 테니까. 그 말에 김 팀장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최용준 씨를 왜 가져요? 저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요? 네? 아니 임신까지 했다면서. 사실 임신은 맞는데 최용준 씨 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날짜 계산해보니까 최용준 씨 애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착각했어요. 나 최용준 씨랑 실수한 건 맞는데 그런 일 몇 번 없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남편과는 별개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한 번을 자든 10번을 자든 바람은 바람이에요. 남의 남편하고 그런 짓 벌였으면 책임도 져야죠. 위자료라면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소송까지는 하지 말고요. 싫은데요. 부탁할게요. 그 위자료 금액의 2배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만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최용준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그냥 순간적인 실수 같은 거예요. 무슨 실수요? 제 남편은 그쪽하고 재혼하겠다고 집까지 나갔는데. 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랑 뭐하러. 임신 얘긴 괜히 해가지고.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대강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을 단순히 갖고 논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을 진짜 좋아한다던가 하는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적당히 갖고 놀고 말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장난질에 한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참 기가 막혔죠. 저는 길게 말할 것도 없다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소송 진행할 거다. 최용준이랑 어쩌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배신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헛꿈꾸고 있는 남편과 어머님이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남편이나 어머님은 부잣집 새며느리 맞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정작 그 여자에게 제 남편은 한두 번 갖고는 장난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여자도 정말 미친년 같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여자보다 남편과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좀 찔러댄다고 하루아침에 돌변해서는 저한테 이혼을 종용하는 꼴이라니 배신감이 너무 컸죠. 그 김 팀장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이혼 결심까지 했으면 위자료 많이 받고 끝내는 게 저한테도 좋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최용준도 회사에서 자를 거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남편과 어머님이 나를 배신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데 나도 차라리 내 몫을 제대로 받고 끝내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나보니 김 팀장 그 여자는 제 남편하고 잘해볼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고 오히려 제 남편을 회사에서 자를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복수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대신 위자료도 제가 원래 제시하려던 것보다 더 불렀습니다. 재산 분할은 크게 할 것도 없었지만 어차피 반반이라 나누면 되고 위자료에서라도 최대한 받아야겠더라고요. 저랑 하루빨리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었던 남편은 자기 몫의 전세금까지 포기하고 위자료를 마련해 주었고 저는 약속대로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그 김 팀장이라는 여자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위자료는 물론 최웅준 해고하겠다는 약속도 지키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최용준을 정리해야 되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도 걸지 않고 조용히 끝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줘서 고맙다느니 너도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느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저도 최용준이나 어머님이나 앞으로 볼 일은 없겠지만 잘 사시라고 덕담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만 끝내달라면 끝내주는 착하고도 어리숙하고 멍청한 인간이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망하길 바라고 있었죠.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기나긴 인연도 허무하게 그리고 참 더럽게 끝이 난 셈이었죠. 저는 위자료를 두둑히 받았고 그것들 자멸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니 더 이상 마음 쓰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최용준이 김 팀장에게 버림받았고 회사에서도 갖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최용준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김 팀장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김 팀장이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최용준은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잠적을 했대요. 전 시모는 꽤나 충격이 큰 모양이지만 저는 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전 시모는 저보고 우리 아들이 연락 안 했느냐면서 용준이 좀 찾아달라고 나쁜 마음 먹으면 어쩌냐는데 전 시모가 울고불고 하든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최용준을 저한테 찾아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아들 팔자 고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선혜야,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저 이제 며느리도 아니고 최용준 와이프도 아닙니다. 다 끝났잖아요. 선혜야,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팀장 있죠? 그 망할 년이 왜? 결혼하던데요. 제 말에 전 시모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꽤 충격받은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뭐라고? 결혼? 누구랑? 모르죠 저야. 카톡 프로필에 결혼한다고 돼 있던데요. 네, 그 상간녀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요. 제 남편은 그냥 갖고 논 장난감이고 정작 결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위자료 2배를 줄 테니 조용히 해결해달라는 이유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밝히자 전 시모는 통화상이지만 개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망할년이 우리 용준이 그렇게 만들고 지는 결혼을 한다고? 그럼 양다리야? 우리 용준이 이혼까지 시켜놓고 지는 결혼! 그게 말이 되니?
말이 되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거나 좀 알아보시던가요. 최용준이 홧김에 거기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결혼하는데? 너는 아니? 그 여자가 카톡에 적어놨던데요. 제가 그건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하고 연락할 일 없습니다. 어머님도 최용준도 저한테는 이제 남남이니까요. 저기 선혜야. 이 연락 이후로 차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여자 결혼하는 예식장하고 날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시모는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어머님 찾아갔을 때 용준이를 위해서 이혼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애타게 찾나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상간녀 결혼식장과 날짜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결혼식이 있던 그날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는 최고급 결혼식답게 화려한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예식홀 입구 쪽은 이미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전시모가 직원들한테 붙잡힌 채 신부 대기실을 향해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천하에 죽이려나.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너만 곱게 시집을 가? 이건 와! 전시모는 악을 써대며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고 있었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찍고 있었고요. 화려해야 할 결혼식은 한순간에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죠. 통쾌함? 어쩌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허무함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가 힘들어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시모가 난동부린 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로 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요.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내듯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내가 갈 이유도 없다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댁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던, 하지만 마지막엔 깊은 상처만 주었던 그 사람들. 사실 전 남편과 전시모는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제가 최선인 것 같으니 저를 악착같이 붙잡은 거였지. 더 나아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있으면 바로 저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요. 저는 전시모의 연락처도 최용준의 연락처도 모조리 차단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두 사람을 완전히 지우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의리와 자존심 챙기며 살았으면 이런 비참한 꼴까지는 안 겪었을 겁니다. 결국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정작 옆에 있어주었던 저한테 한 짓들 두고두고 후회하고 곱씹으며 살길 바래요. 저는 보란듯이 그 사람들 잊어내고 잘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을 한 평범한 싱글맘입니다. 요즘은 이혼이라는 게 몹시 흔하다고 하지만 이혼을 쉬운 마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결혼이 쉽지 않은 만큼 이혼 결정은 더더욱 쉽지 않은 거죠. 저 역시도 결혼 기간 동안 많이 참고 삭혔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전환해 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가짐을 바꾸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이혼이 더 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그 선택에 100% 만족만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혼을 선택할 겁니다. 아니, 더더욱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겠지만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전 남편이 저를 비웃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남들이 하니까 너도 하자 이거냐며 마땅히 도움받을 만한 든든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네가 이혼해서 뭐 해먹고 살 거냐고요. 전 남편은 저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무시하는 거였죠. 연애할 때만 해도 저는 그 사람과 제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격도 잘 맞고 가치관이나 성향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관념이 상당히 비슷했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컸고 허투루 돈 쓰는 것도 싫어했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저보고 대학 가라고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겠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 형편에 그건 욕심 같았습니다. 또 대학 나온다고 해서 취업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바로 일할 거라고 나중에라도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면 그땐 내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인데도 엄마는 그걸 꽤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셨어요. 똑똑하고 공부도 나쁘지 않게 했던 앤데 집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보낸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사셨지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더군요. 쉬지도 못하고 내내 일만 하셨지만 빚까지 있었던 저희 집 형편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속에서도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갔지만 저는 한 회사의 사무직 격리 일을 시작했어요.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앞에서 새로 사귄 남자친구 얘기, 미팅 얘기, 곧 있을 시험 얘기를 하는 걸 보자면 다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부러워도 말고 시샘도 말자. 그냥 내 앞만 보고 살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어린 나이였기에 많지 않은 월급조차도 너무 소중하고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회사에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 과장님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랑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는데요. 반듯하고 똑부러지는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첫 만남부터 말이 잘 통했어요. 사치하는 거, 허세 부리는 걸 싫어했고 실용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열정도 많아 보였죠. 저는 그런 모습에 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좋고 운명의 단짝 같다고 했거든요. 그 남자 하는 소리가 제가 요즘 여자들답지 않게 똑부러지고 생활력도 강해 보인다고 결혼하면 너무 현명하고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다고도 했고요.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났습니다. 사실 연애 때만 해도 저한테 선물도 잘 사주고 뭐든지 제 위주로 잘 챙겨주고 참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겠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기 부모님께는 예전부터 8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건 계속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처갓집에도 똑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원래는 엄마 아빠께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엄마께서 이제 결혼하면 더는 안 줘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렇게 말하니 저도 좋더라고요. 결혼해서도 계속 용돈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도 똑같이 드리겠다고 했죠.
엄마는 얼른 돈 모아서 전세 말고 집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용돈은 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시부모님께도 드리는 거니 엄마 아빠한테도 똑같이 드리는 게 맞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우리 집은 50만 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80을 보내드려도 매번 30은 돌려보내셨기에 나중엔 결국 50만 보내드리게 되었지만요. 저희는 저희가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반반 합쳐서 전셋집을 구했고 가재 도구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초에 남편과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남편은 여자가 결혼한다고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게 참 별로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는 것도 절대 노는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남편은 그런 걸 취집이라고 한다면서 여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일은 해야 된다고 했었죠. 저는 남편에게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취집이니 뭐니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도 빨리 돈을 모아서 자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기에 맞벌이는 필요하다는 주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남편의 생각 자체가 아내를 자기 자산 불리는 데 쓰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것까지 알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건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당연히 남편은 돈을 잘 모으는 것이 큰 목적인 사람이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각자 용돈을 받아가는 식으로 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각자 버는 건 각자 모으면서 관리하고 생활비 명목의 돈만 내서 그걸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근데 우리가 돈을 좀 빨리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에 모아서 그걸로 적금 붓고 각자 용돈 쓰는 게 맞지 않아? 그 말도 맞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용돈 받아 쓰고 싶지는 않아. 왜? 어차피 나도 똑같이 할 건데? 내 친구들 보면 와이프가 용돈 쥐꼬리만큼 줘서 뭐 하나 살 때마다 고민하고 그러던데 난 그건 좀 싫어. 내가 힘들게 내 돈 버는 거 왜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본인 월급은 절대 터치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조금 이해는 안 됐지만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나요?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부부 공동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각자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넣었어요. 그걸로 생활비 쓰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요. 또 남편과는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는 천천히 갖거나 아예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아이는 비교적 빨리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임신 정년기로 치면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또 요즘은 난임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갖고 싶다고 바로 가져지는 것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정도 돈 좀 모아놓고 집 장만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뜻이 그래서 저도 일단 알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저희는 결혼 1년 뒤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를 찾아와 준 아이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은근슬쩍 다음에 다시 갖는 게 어떻겠냐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전세기 내도 집도 있고 부부잖아요. 저희가 당장 돈이 없어서 아등바등하는 상황도 아니고 키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긴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남편은 은근히 아이를 쥐었으면 하고까지 바랐으니까요.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제가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혹시 지우면 다음에는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껏 우리한테 생긴 아이인데 낳으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펄쩍 뛰었죠. 저는 반드시 아이를 낳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럼 알겠는데 아이랑 상관없이 우리 돈 모으는 건 크게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고 아이 핑계로 일 그만두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게 임신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인가요? 이런 상황까지 돈돈거리는데
말도 못하게 섭섭했지만 어쨌든 제가 더 원해서 낳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의 은근한 눈총에 못 이겨 최대한 출산휴가는 짧게 쓰고 낳고 나서도 바로 회사 복귀를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아이는 친정엄마가 좀 봐주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나요? 그것 또한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제가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서 아이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를 묶는 시술도 했는데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해서 집에서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는 출산휴가를 당겼었고 저는 침대 위에서만 주로 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활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집에 있으면 엄청 갑갑해하는 편이다 보니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건 제가 가장 고역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저에겐 눈총도 엄청 주더군요. 자기는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저는 침대 위에서 왼종일 뒹굴고 있다고요. 제가 아예 누워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집안일들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루 종일 뒹굴고 있는 소감이 어떻냐는 둥, 천국이 따로 없지 않느냐는 둥, 제가 부럽다는 둥, 제가 좋아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공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 건데도 참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치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냥 그렇게 침대 위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취미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소설 창작 동아리도 했었고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글 좀 잘 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 대학을 간다면 문예 창작과나 국문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글 쓰는 걸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대학 자체를 못 갔지만요. 그만큼 저는 소설 쓰는 거나 책 읽는 걸 좋아했었고 마음 한켠에는 내 소설을 쓰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어차피 별다른 활동을 못하니 앉은 자리에서 소설 쓰는 일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평소 좋아하던 판타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판타지 장르를 워낙에 좋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읽었거든요. 남편 출근하면 쉬엄쉬엄 집 정리해놓고 침대로 와서 최대한 움직임 없이 안정을 취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나더라고요. 또 시간을 의미 없이 마냥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법 많은 소설을 써냈고 완결도 제법 냈습니다. 근데 이걸 저 혼자 잔뜩 써서 들고 있으면 뭐하나요? 누군가 읽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간 썼던 소설들을 판타지 소설 연재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반응도 없고 조회수도 없죠. 하지만 그런 반응에는 신경 안 쓰고 꾸준하게 올리다 보니 조금씩 반응이 오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묵묵히 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소설이 빵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인기 많은 베스트 소설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도 올라가고 1등도 했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재밌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잊고 지냈던 제 꿈을 다시 찾은 느낌까지 들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익하고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이트 측에서 유료 연재를 제안해서 원래는 무료였다가 유료 연재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 쓴 글을 모아 전자책으로 내자는 출판 제의도 연달아 왔습니다. 일단 출판까지는 하지 않고 유료 연재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받고 보니 그 비용이 짭짤한 겁니다. 제 취미로 신나게 글을 쓰고 돈을 받게 되니 얼마나 좋던지요. 재밌어서 저는 좀 더 글 쓰는데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출산 직전까지 꽤 많은 소설을 적게 되었고 다달이 정산되는 정산 비용도 나중에는 제 월급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진 못합니다. 왜냐면 유료 연재 극 초반에 남편에게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소설 쓰고 돈도 번다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남편은 그거에서 얼마 들어오냐고 했고 완전 초창기라 비용으로 치면 수수료 떼고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스스로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몇 달 내내 집에만 누워서 생활하는데 40만 원 벌었다고 그렇게 기뻐? 빨리 애 낳고 몸 추슬러서 회사 다시 출근하는 게 낫겠다. 라더군요. 저는 그때 출산휴가 중이어서 월급에서 70%는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돈을 안 벌어오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아마도 제가 이대로 회사 안 가고 그냥 영영 집에 있을까봐 불안한 눈치였죠. 임신한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바깥 활동도 못하는 데다 그 와중에 집에서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은근한 압박과 눈치를 받아야 했고 빈정도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소설 쓴다는 말도 안 했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도 더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리 수익이 올라가도 절대 얘기 안 했죠. 그 후 저는 산딸이 되어서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휴가만 쓴 채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로 복귀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저희 회사가 경영 악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출산 휴거로 쉴 때도 동료로부터 대강 듣기는 했는데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겁니다. 그 빚이 감당이 안 돼서 회사가 1년 내에 도산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몰래 이직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되었다고. 남편도 저희 회사와 비슷한 업계에 있었기에 저희 회사 사정은 들어서 잘 알고 있더군요. 남편은 이러다가 회사가 망해서 제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저보다 더 걱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다른데 이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라니. 그동안 쉬었으니 이제라도 빡세게 일해야 되는데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데라도 알아봐야지.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쉬었다뇨. 출산하고 저 혼자 애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를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취급하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겁니다.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돈돈거리고 사람을 닥달해? 불안하니까 하는 소리 아냐. 그리고 솔직히 여태까지 쉰 것도 맞잖아.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대 생활한 거고. 참 좋은 핑곗거리 있었네. 뭐라고? 어쨌든 집에서 잘 놀고 먹은 건 사실 아냐. 그럼 이제라도 빡세게 돈 벌어와야 되는데 그놈의 회사는 또 왜 그 모양인데? 회사가 안 좋아진 것도 내 탓이야? 아휴, 다녀도 그런 데를. 지금 말 다 했어? 됐고. 어쨌든 당신 몫의 돈은 무조건 벌어와.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야. 우리가 뭘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제대로 해야지. 우리 엄마가 나 회사 출근하는 동안 우리 시언니 봐주시는 거 알지? 그 몫은 따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가 손주 봐주는데 무슨 돈. 그리고 용돈 드리잖아. 꼴랑 50,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시부모님도 80씩 드리거든? 그리고 겨우 50에 우리 엄마가 애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없지? 그럼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애 안 가지자 했잖아. 네가 원해서 가지고 낳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그 말은 실수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실수 아니었어요. 본인의 진심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날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애한테도 말도 못하게 미안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죄송하고요. 저 인간한테 나는 뭘까? 그저 월급 따박따박 벌어와야 되고 지 자산 불리는데 필요한 사람일까? 그럼 이게 과연 부부고 가족일까 싶더군요. 남편은 너무 심하게 저한테 돈돈거렸고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걸 깨달으면서 저도 남편에게 점차 정이 떨어졌어요. 내가 살면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아까워서 헌신짝 버리듯 버릴 인간이구나 싶었거든요. 같이 잘 사는 거 좋은데요. 그것도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찌됐든 무조건 저보고 제 몫에 돈을 벌어오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똑같이 돈은 벌어오라 할 거면 집안일도 애 육아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또 다 제 몫이었어요. 본인도 뭐든지 정확히 반반 나누는 것도 아니면서 그 와중에 저한테는 악착같이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였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결혼을 잘 못한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속으로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혼해야지, 이것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살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회사 사정은 갈수록 악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친한 동료도 다른 회사에 면접 보러 다닌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어쩔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재취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재취업보다는 차라리 소설 쓰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거든요. 제 소설은 여전히 연재 사이트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임신기간 때 써놓았던 소설을 연재 중이었는데 그 소설은 더 반응이 좋아서 한 달의 유료 연재 정산 비용만 해도 이미 제 월급을 훌쩍 넘긴 후였거든요. 게다가 연재 끝난 작품은 출판사를 통해 전자책 출간도 진행했었는데 그 인쇄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유료 연재 비용에 인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제 생각 이상으로 훨씬 많은 돈을 정산받았어요. 저조차도 제가 판타지 소설로 이렇게 잘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저는 굳이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소설을 더 쓰고 집중하는 게 훨씬 돈도 더 잘 벌고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따로 이직할 생각은 없고 만약 회사가 도산하면 그냥 나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년도 안 돼서 저희 회사는 정말 도산했습니다. 이미 전자책도 잘 팔리고 있고 수입이 따로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었기에 더 빨리 그만뒀어도 되지만 그때까지 버틴 이유는요. 제 나름의 의리기도 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10년 훨씬 넘게 일했으니 정도 많았고요. 그렇게 저는 거의 막바지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는 것이 쓸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앞으로는 따로 먹고 살 길이 있다는 생각에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제 통장에 인쇄며 정산 비용 등이 꽤 많이 모이기도 했고 또 새로운 소설 연재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퇴사 소식에 세상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러게 왜 빨리 이직 준비 안 하고 끝까지 그 망할 회사에서 남아 있었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때까지도 제 또 다른 수입원과 수익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소설 써서 돈 벌었다고 했을 때 저를 개무시했던 것 때문에 그 뒤로도 일절 말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마음 한켠으론 저도 남편에 대한 정도 너무 떨어졌기에 굳이 제 다른 수입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었고요. 남편에게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고 생활비 내는 거 문제없이 한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저보고 와, 진짜 내가 취직 그런 거 딱 질색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기가 막히게 취직을 하네. 너는 다른 여자랑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 라며 저한테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따졌죠. 자꾸 취집하는데 취집이라는 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야 되는 거야. 당신이 나 취집시켜줄 능력이나 돼? 뭐가 어째? 똑같이 생활비 입금하고 각자 돈으로 생활하는데 뭔 취집인데? 이제는 돈 없잖아. 결국 내 돈으로 살 거 아니냐고. 당신 진짜 그렇다. 돈을 못 벌어오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난 자기 몫의 돈은 벌어야 된다고 봐. 내가 안 한 게 뭐야? 임신했을 때 집에서 몇 달 있었던 거? 그때도 내가 내야 될 돈은 다 냈어. 출산 후에도 최소한의 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했고. 그리고 회사가 망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 잘못이야? 당연히 네 잘못이지. 그 전에 다른 회사 알아보고 이직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등골 빨아먹으려고. 참나, 등골을 빨아먹어. 내가 언제 네 등골을 빨아먹었는데? 터진 입이라고 말 다 했어? 그리고 뭐 얼마나 대단한 등골이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좋아. 앞으로 친정에 용돈 보내지 마. 그 말에 저는 머리에서 뭔가 뚝 끊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보내지 말라고. 이제는 내 돈만 내야 되잖아. 내가 당신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데 당신 친정 용돈까지 줘야 돼? 내가 호구로 보여? 저는 정말 입에서 욕지거리가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가 저한테나 저희 친정한테나 도대체 뭘 했다고 자기가 호구로 보이네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돈도 제대로 안 받고 애봐주시는데 그런 건 보이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인간 진짜 아니구나 싶어서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나 진짜 너무 웃기네.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돈으로 대단하게 잘 먹고 잘 산 줄 알겠어. 누가 보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대단한 용돈이라도 척척 드린 줄 알겠다고. 실상은 애 맡기면서 겨우 용돈 50만 원 드리는 게 다잖아. 그게 안 입고 오면 네가 돈 벌어오든가. 실컷 벌어와서 그걸로 처가댁 드려. 내 돈에는 손대지 말고. 그래. 좋아. 우리 갈라서 자. 네 그 알량한 월급 네 마음대로 쓰고 사세요. 나도 네 월급 조금도 관심 없어. 제 말에 남편도 기막혀 하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헤어지자고? 남들이 툭 하면 이혼하니까 그게 쉬워 보여? 너 나랑 헤어지면 뭐 먹고 살 건데? 너네 친정이 뭐 번듯하기를 하나 도움받을 때나 있냐? 걱정 마. 나 알아서 잘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끝내자. 나 정 떨어져서 너랑 더는 못 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똑 부러지고 생활력 강해 보여서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네. 이혼? 좋아. 지질이 궁상 떨면서 나중에 잘못했네 어쩌네 빌지나 마.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만정이 다 떨어져서 조금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했는데 친정엄마는 처음엔 그래도 좀 참지 그랬느냐, 애도 있는데 이혼은 어떻게 하느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툭하면 우리 애 낳지 말자고 안 했느냐 하는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을 앞바랍시고 냅두는 것도 우리 애한테 좋을 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엄마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겠다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기에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집이며 가전도 반반했기에 정확히 네 거 내 거 따져서 나눴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소송까진 안 갈 줄 알았지만 양육비 문제 때문에 결국 법적 다툼은 했습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고 싶어 했거든요. 진짜 끝까지 지저분한 인간이구나 싶어서 양육비 필요 없다고 하려다가 그래도 조금의 돈이라도 받아내는 게 저 인간한테는 더 배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소송해서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지긋지긋한 이혼도 마무리되던 날 법원에서 서류 정리 끝내고 멀찌감치 떨어져 주차장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가 뒤에서 따라가니까 자기 차 타려고 오는 줄 알더군요. 왜 따라와? 안 태워줄 거야. 택시 타고 가.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내가 왜 네 차를 타니?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내 차 타러 온 거거든? 꼴에 돈도 없으면서 차까지 샀냐? 이제 직장도 없으면서 아껴 쓰지.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코웃음 치고 제 차키 눌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 눈앞에서 1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 라인 SUV 차량에 불이 들어왔죠. 남편 그걸 보고 벙쪄서는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그 차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툭 하면 자기도 저런 차 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차입니다. 남편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는 건가 싶어서 급히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고 그 차에 올라타려는데 황급히 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이게 뭐야? 누구 차인데? 놔. 어딜 잡아. 이제 우리 남남이야. 실례되는 짓 하지 말지. 아니 이거 누구 차냐고. 너 남자 있어? 그 말에 뒷골이 당기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남자 같은 소리에. 돈 벌고 애 보는데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 남자야. 내 차야. 그러니까 나와. 네가 뭔 돈이 있어서 이 비싼 차를 타.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너 로또 됐어? 뭐라는 거야. 나오라니까. 이 차가 어디서 났냐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갈까 하다가 안달복달하는 남편 꼴이 웃겨서 비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궁금해? 얘기해줄게. 아니다. 그냥 보여줄까? 저는 폰뱅킹으로 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보고 남편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뭔 돈이야? 내가 소설 팔아서 번 돈. 뭐? 침대에서 하루 종일 쓸데없는 짓이나 한다고 나 비웃었지. 근데 하루 종일 발바닥 땀나게 일하는 너보다 내가 돈은 더 잘 버네. 내가 달에 인세로만 받는 돈이 네 월급보다 훨씬 많거든. 잠깐만. 소설 연재하니 뭐니 하더니 그게 이렇게 돈이 됐다고? 나 거기서 잘 나가. 내 작품 기다리는 팬들만 해도 얼만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해? 내가 왜 하는데. 그리고 궁금한 거 풀렸으면 이제 좀 나와. 난 내 갈 길 갈 거야. 우린 이제 남남이야. 우연으로라도 마주치지 말자. 그런데도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돈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자기가 돈을 잘 벌면 우리가 뭐 하러 헤어져? 착각하지 마. 우리가 무슨 돈 때문에 헤어지니? 나를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는 네 이기심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 미안해. 나도 막막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 나 혼자 벌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벌어서 그 돈 혼자서 잘 쓰고 사시라고요. 남 책임지기도 버거운 사람이 결혼은 뭐하러 했는지 몰라. 긴 말 필요 없어. 우리 이제 남남이라니까.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말자. 나 당신하고의 결혼 생활 너무 최악이었거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드로 보니 남편은 제가 주차장 나갈 때까지도 입 떡 벌어져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제 폰으로 전화가 엄청 오는 겁니다. 제 통장 보고 나니 이제 와서 안달복달 하는 그 꼴이 너무 속보이고 징글맞더군요. 번호도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엄마 도움도 받으면서 판타지 소설 쓰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꾸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겸 부모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어요. 저도 우연하게 찾은 취미가 이렇게 저의 업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줄도 몰랐고요.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함께 걸어가야 할 배우자로 생각했더라면 저도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얼마든지 응원해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애초에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와 살만한 인간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아내가 돈을 벌어와서 빨리 자산은 모으고 싶어 하면서도 아내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돈 한 푼 한 푼 모아가며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열심히 하면서 또 저희 아이 잘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